춘추 전국 시대로 도래한 디지털 금융. 눈앞으로 다가온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 급변하는 IT 환경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 금융 혁신이 가져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센스 있는 경제 채널 센 서울경제TV가 국내외 금융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금융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개최하는 금융자산 포럼 2019 오픈뱅킹 금융이 바뀐다. 핀테크 지원센터 정유신 이사장의 디지털화 오픈뱅킹 시대의 개막. 신한금융그룹 미래전략연구소 이성용 대표의 금융유통의 트랜스포메이션. 레이니스 김태훈 대표의 오픈뱅킹 이것이 바뀐다의 강연 주제로 그 해답을 찾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디지털 혁신금융의 시작. 센 서울경제TV 금융자산 포럼 2019 지금 시작합니다. 네, 소중한 시간 할애해서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포럼 진행을 맡은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포럼은 오픈뱅킹 금융이 바뀐다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금융혁신의 최전선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서 우리 금융의 미래를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행사를 주최한 서울경제TV 이상석 대표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잠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석 대표께서 급한 해외 출장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은 이규진 보도본부장이 축사를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미람되지만 오늘 서울경제TV 이상석 대표께서 미주한국일보 업무 겸해서 하와이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급히 좀 돌아오시려고 하다가 이렇게 내일 오시는 걸로 돼서 제가 대신 짧게 개회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금융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이른바 오픈뱅킹 시대가 열리는데요. 이런 인공지능, 빅데이터, 4차 산업의 물결이 금융산업을 뒤흔들면서 진정한 금융소비자 주권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경제TV는 이번 금융자산 포럼의 주제를 오픈뱅킹, 금융이 바뀐다로 잡았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오픈뱅킹의 현재 주소와 미래에 대해서 천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서울경제TV는 앞으로도 금융자산 포럼과 관련 보도,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금융산업의 변화상을 생생히 전달하고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미래를 조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대표 이상석 대독. 예,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경제TV에서 2019 금융자산 포럼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를 갖고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 지난해 8월 30일 날 정부가 빅데이터 3법이라고 그래갖고 각각 개인의 고유한 신용정보에 관한 자기 관리, 각각의 금융정보를 갖다가 자기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금 사실 통합 관리 못하죠. 그래서 맨날 휴면 계좌 생기잖아요. 3년, 5년, 10년씩 안 쓴 휴면 계좌, 휴면 증권, 휴면 보험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한다든지, 통합 관리한 것을 기초로 해서 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 준다든지, 이러한 시대를 갖다가 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맞는 보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IoT 시대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사물 인터넷이죠. 여러분들의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주무셨는데 전기 매트에 밤새 주무신 기록이 담길 겁니다. 땀은 얼마나 흘리셨는지, 어떤 상태인지. 그럼 아침에 전기 매트에서 그 기록을 주치가 있는 병원의 AI 닥터한테 보내면 평상시보다 좀 다르다고 생각해갖고 오늘은 내원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보험 상품이 더 다르게 개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시대를 열은 것이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히 초고령화 시대에 어긋나나
갖고 있는 굉장히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 유니콘 기업들이 지금 이제 9개가 있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은 100여 개, 200여 개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6위입니다만 그중에 핀테크는 하나에 아직 불과합니다. 아마 이런 그 금융혁신법과 금융신용정보법들이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에도 핀테크 지수가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금융의 유니콘들이 생겨나고 그런 금융 유니콘이 많이 생기면 여기 계신 우리 대경상고 또 서울금융고 서울금융고 대경상고 학생들이 미래의 금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미래 금융의 꿈나무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유의미한 포럼을 만들어주신 서울경제TV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부터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범 실시되었고 다음 달에 전면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픈뱅킹 금융이 바뀐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오늘 행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금융산업이 당면한 과제와 향후 나아갈 방향을 함께 점검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을 목표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다양한 금융혁신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각종 낡은 제도와 규제에 대해서는 폭넓고 과감한 개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파급력이 크다고 전망되는 금융결제 인프라 개방이 최근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금융산업은 금융상품 판매를 넘어서서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은 우수한 ICT 기술력, 인프라, 풍부한 인재풀 등 혁신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만큼 오픈뱅킹을 계기로 삼아서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해서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산업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오픈뱅킹에는 핀테크 기업 및 빅테크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가 진입하게 되므로 이들이 시장 참여자로서 동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장이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제도를 정교하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외 귀빈 여러분, 현재 금융산업은 경쟁과 혁신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단기적인 변화는 과대평가하고 오랜 기간에 걸친 변화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은 당분간은 큰 변화가 없을지라도 다양한 시도가 거듭될 경우에 10년 후에는 금융산업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융산업도 지금의 시대적 변화를 미리 읽어내고 선제적으로 변화하고 혁신해야만 미래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상황이 여기 오신 분들에게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금융감독원도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새겨 듣고 향후 금융산업 규제체계에 반영되도록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많이 얘기 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들었죠.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뭐 산업혁명 그러면은 우리가 뭐 1차, 2차, 3차 그동안에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증기 기간 또 뭐 전기 그다음에 우리 또 인터넷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은 그 1, 2, 3차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도식적으로 나타났는데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모바일 플랫폼 유통혁명 밑에 이렇게 써놨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혁명이었는데 1, 2, 3차 기존의 혁명들은 사실은 어떤 그 기술혁명 특히 제조업 기반의 어떤 기술혁명이었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의 사실 본질은 어떻게 보면 기술혁명도 있지만 유통혁명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유통혁명은 뭐냐? 뭐 여러분들 지금 아까 뭐 얘기들 나왔지만 뱅크 아날로그 오프라인 그런 쪽에 우리 뭐 점포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아까 뭐 주판에서 또 그런 점포 이렇게 생각이 이전됐다 그러는데 이건 다 이제 오프라인 아날로그 시대에 이제 그런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림의 어떤 은행이나 이런 쪽이고 이미 이제 막 시장이 바뀌어서 디지털 그리고 또 디지털 뛰어넘어서 사실 손안의 모바일로 다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 손안에 핸드폰, 스마트폰 갖고 계신데 손안의 시장, 손안의 금융시장, 손안의 은행, 손안의 뭐 보험, 손안의 뭐 지금 증권회사 이렇게 다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아날로그 오프라인 시장에서 지금 모바일 시장, 디지털 모바일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에서 유통혁명이다. 유통혁명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그냥
또 연결이 안 된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인프라 기술 혁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지금 ABCDI지 뭐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또 IG는 IoT 뭐 5G 이런 거지만 써놨는데 사실 이 여기서 나오는 제일 핵심적인 것이 지금 사실 빅데이터인데 빅데이터가 아날로그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는 비즈니스와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디지털 모바일에서 나오는 즉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정보를 갖다가 단기간에 처리해서 유용한 정보를 갖다가 원하는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을 때 사실 이 ABCDI 기술혁명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통혁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이제 금융 우리가 얘기하면서 왜 이 얘기를 제가 던져드리냐면 핀텍이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온 게 또는 디지털 금융의 어떤 변화 지금 오픈뱅킹 오늘 얘기하지만 이게 별로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쪽보다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어요. 유통혁명이기 때문에 제조 기반의 어떤 그런 기술혁명보다는 유통혁명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유통 쪽에서 뭐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빠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서비스 산업이 금융 3차 서비스 산업이죠. 유통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금융 쪽이 굉장히 빠른 변화를 겪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 하는 거고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막 이렇게 뭐 로봇으로 해갖고 뭐 상품 저 무인 공장에서 만들어갖고 배달도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금융은 이렇게 손 안에서 다 그냥 우리가 체크해갖고 이게 정말 좋다 가성비 좋다 하면 그걸로 그냥 바로 결정해갖고 결제를 해갖고 바로 소비까지 돼버려요. 배달 시간이 없어요. 배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그런 프로덕트보다 훨씬 이렇게 슈퍼 링크로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변화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오픈뱅킹 굉장히 키 이슈가 개인 그런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보, 은행이라든지 어떤 핀텍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고객인데요. 고객의 정보를 사실은 이제 그 금융 빅데이터를 어떻게 여하에 활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게 국회에서도 예컨대 신용정보법이 통과되면 그거 갖다 허용하게 해주고 또 오픈뱅킹도 이제 그런 부분을 해주는 그런 쪽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금융 결제 정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물건 사고 이렇게 남기는 그런 정보잖아요. 금융 정보만이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산업의 모든 제품들의 소비자들이 왜 이걸 많이 사고 이걸 갖다 적게 사고 왜 이런 거에 막 열광하고 싫어하고 하는 정보가 다 담겨 있잖아요. 그죠? 분석하면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 정보 그런 정보는 금융만의 정보가 아니라 다른 산업, 다른 비즈니스 모델, 다른 거하고 전부 결합돼서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이 이렇게 오픈이 되면 은행 정보부터 시작돼서 오픈이 되면 금융행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만족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하고 막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 이런 유통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면 금융 쪽의 변화가 대단히 빨리 난다. 글로벌 시장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그런 변화들이 디지털이 이렇게 1, 2, 3, 4단계로 지금 바뀌어오고 있어요. 가성비란 말 아시죠? 그래서 손안의 시장에서 이제 가성비 가장 좋은 걸 우리가 골라요. 결제, 간편 결제, 간편 송금, 간편 대출, 간편 로봇 간편 운용, 간편 자산 관리, 간편 보험 이런 부분들 가장 가격 대비 편리하고 싸고 안전하고 뭐 이런 것들 갖다 골라요. 다 고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1단계 언번들링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고르다가 이게 좀 시장이 지나면 버추얼한 가상의 세계에서 가장 이게 잘하는 그런 업체들한테는 신뢰가 가니까 이 업체는 이것뿐만 아니라 딴 것도 잘할 것 같다. 그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도 하게 돼요. 그러면 가상의 세계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동시에 고객한테 제공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만 하던 1단계에서 플랫폼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금융의 데이터가 어떤 소비자 행동 이런 것들 분석할 수 있으면서 더 나은 것들 갖다가 가장 당신한테 가장 좋은 대출은 가장 당신한테 가장 좋은 카드 서비스는 가장 당신한테 가장 좋은 이런 그 자산 관리 서비스는 당신한테 가장 좋은 보험 서비스는 이런 거 갖다가 그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계속 제공해 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런 기술과 결합된 기업들이 나오면서 은행 포함해서 기존의 어떤 그런 금융기관 포함해서 새로운 핀텍 기업들이 같이 경쟁하면서 나오게 되면 더 소비자한테 더 좋은 걸 줄 수가 있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서 경쟁성은 심해지면서 경쟁력들을 갖추는 어떤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국제적으로도 좋은 그런 기업들이 창출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까 민병두 위원장 얘기하신 핀텍에서 테크핀으로 바뀌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그게 3단계예요. 그걸 다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융이 다른 정보들도 막 하니 비금융 산업이나 비금융 제조 쪽에 있던 정보들도 소비자 행동 분석할 수 있는 정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결합할 수 있는 쪽까지 다 가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그런 기업들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우리가 가파,
갓파더, 대부 뭐 이렇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GAFA가 나오고 중국 같으면 배트맨, BAT가 나와요. 갓파는 뭐예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GAFA. 배트맨은 BAT맨,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맨 뭐 이런 기업들을 갖다 우리가 통칭 지금 시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빅텍, 큰 어떤 테크놀로지 기반의 그런 기반들, 이게 4단계까지 간 거예요. 이런 식의 지금 변화들이 글로벌리 나오고 있고 한국은 지금 어디 있느냐 2단계 와 있고 3단계 들어가려고 그래요. 만약에 이런 금융정보 빅데이터를 갖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오픈뱅킹도 그런 거 일환인데 되면 3단계로 가면서 다음 단계로 갈 거예요. 한국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한국에도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죠. 이 세 번째 이제 핀텍 같은 뱅크샐러드 우리 김태훈 대표 나왔을 때 해주실 건데 그런 플랫폼을 갖추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막 이제 예컨대 뭐 자산 관리할 때 이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거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기업들이 나왔어요. 그런 기업들은 뭐예요? 시장 전체에서 당신한테 가장 좋은 대출 서비스는 가장 당신한테 좋은 예컨대 무슨 보험 서비스는 가장 당신한테 좋은 카드 서비스는 분석을 해서 이분은 정말 보니까 뭐 스타벅에서 많이 드신다 딴 분보다 그럼 거기에 가장 할인을 많이 해주는 거는 카드 갖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시장 전체로 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은행이 어떤 시장이었죠? 분절된 시장이에요. 세그멘티드 마켓이에요. 다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고객 만족 갖다 다 해준다고 했지만 고객한테 우리 은행에서 줄 수 있는 가장 대출에서 좋은 당신한테 맞는 서비스는 이겁니다. 카드 서비스는 이겁니다. 예, 결제 서비스는 이겁니다. 이렇게 제공을 해왔거든요. 환경이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우리 은행도 금융당과 함께 야 이거 갖다 바꾸자. 우리 오픈하자. 정보를 오픈해갖고 경쟁을 하면서 더 좋은 서비스 갖다 우리 고객들한테 금융 소비자한테 드리자. 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지금 오픈 뱅킹이 시작되는 그런 스토리 배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여기 전현 목사님하고 커피 먹다가 오픈 뱅크가 뭐냐 했더니 지금 시작하는 건 우리 오픈 뱅크의 오픈은 타동사예요. 뱅크를 여는 거예요, 정말. 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형용사로 바뀌겠죠. 이제 오픈된 뱅크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1단계 지금 오픈 API는 오픈 뱅킹은 일단 계좌 또 고객들이 어떤 그런 계좌 조회할 수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체 송금 쪽에 일단 그런 쪽으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18개 은행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오픈 API를 만들고 10개 은행이 이제 서비스를 일단 시작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소비자 혜택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소비자는 굉장히 다양한 편리하고 다양한 이런 서비스 갖다가 이제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해지면 더욱더 경쟁이 촉진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경쟁이 촉진되면서 경쟁력이 생길 것이고요. 지급결제 시장의 효율성이 늘어나고 또 굉장히 마치 이런 정보 같은 것들 갖다가 이렇게 오픈해갖고 쓰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곳곳으로 다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양분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 갖고 빠짐없이 취약계층 또는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그런 쪽에다 새로운 서비스 갖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포용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이제 폐쇄적인 게 아니라 정말 오픈 개방형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이 높아질 것. 디테일하게는 고객 핀텍 기업 금융회사 아까 세 가지 그 참여 주체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이런 경쟁력이 강화되고 거래 비용이 절감되면 이런 효과들을 갖게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런 일부 부분적인 오픈 API 같은 저희가 이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중소형 어떤 핀텍 업체에 참여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게 되면 물론 이제 국회에서 이제 신용정보법이 통과된 데는 아까 우리 민병두 정무위원장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통과되면 좀 더 본격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올 거예요. 마이 데이터 또는 마이 페이먼트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마이 페이먼트 그러면 지급시 서비스를 해갖고 아까 한쪽에서도 다 역방향에서도 지급시 서비스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걸 하는 업자들이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마이 데이터 이거는 이따가 김태훈 대표가 얘기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자산관리 쪽 서비스가 새로운 어떤 그런 산업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혁신과 경쟁을 갖다 대단히 이제 촉진시켜서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은행이 이제 필두가 돼서 시작이 되면 다른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디지털 우리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하는 거는 디지털 접점만 지금 생기는 거예요. 고객 접점이 이제 무슨 점포의 접점이 아니라 모바일 손안에서 PC에서 이렇게 디지털 접점이 생겼다는데 이제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금융 서비스 갖다 생산해서 판매, 소비할 때까지 그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 프로세스가 전부 사실 디지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쪽으로 바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슈퍼 링크된 우리 소사이티잖아요. 그죠? 손안의 금융시장, 손안의 은행, 손안의 핀텍 이렇게 슈퍼 링크된 거는 뒤집어서 비즈니스화해서 얘기하면 뭐예요? 슈퍼 링크된 마켓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마켓은 어떤 마켓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광속시장이에요.
이게 시간 공간 제약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유니콘이 요새 막 나오잖아요. 지금 막 뭐 보니까 뭐 작년도 회사 내용 보니까 뭐 매출이 5억에다가 적지 않은데 이걸 무슨 1조에 막 투자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정말 좋은 서비스나 좋은 제품이 나오면 순식간에 아프리카서부터 저 북미까지 다 팔릴 거라는 기대가 시장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비싸게도 다 투자를 하고 사는 거죠. 해외에 나갈 수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디지털 모바일을 이용하면 이 스크린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볼 수 없었던, 만질 수 없었던 금융 서비스가 이제는 보이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고 싸고 안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모바일 스크린 통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언어적 장벽이 있거나 문화적 장벽이 있어도 해외에다 팔 수 있어요. 이때까지 금융은 철저하게 내수 산업이었고 철저하게 규제 산업이었고 철저하게 후행 산업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먼저 앞서서 나갈 수 있어요. 선행 산업이 될 수가 있고 규제하지 않아도 나갈 수가 있고 먼저 리드할 수가 있고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손안의 시장으로 들어오고 금융 정보가 오픈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요. 금융 수출이라는 이때까지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죠. 정책 과제가 있죠. 다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그죠? 첫째는 우선 법이 통과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본격적으로 본도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법 통과되기 전까지 저희가 테스트 마켓에서 준비를 하는 그런 거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내년부터 이게 좀 잘 되면 이런 뱅크 쪽에서 시작을 해서 다른 금융기관, 증권으로, 보험으로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보안 관리예요, 그죠? 편리하고 막 다 좋으면 항상 문제가 뭐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보안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핀텍 지원 센터장으로도 있는데 지금 금융위원회랑 같이 해가지고 금융결제원 또 우리 금융보안원이랑 핀텍 업체들이 여기 들어와서 쓰게 될 때 그런 문제가 있을지 어떨지 또 있으면 어떤 걸 보완해야 될지 갖다가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안 관리를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오픈 뱅킹의 어떤 그런 시작입니다. 다음은 우리 은행 쪽에 또 설명을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등학생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기 본인들 아카운트를 다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씩? 금융 아카운트? 안 가지고 계신 분? 거의 없죠? 요새도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걸 얘기하다 보면은 나는 아카운트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오픈 뱅킹 이런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것이 한국 인구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한 지금 2.8인데 3.8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제 왜 이게 맞냐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직장을 얻으면 이제 급여 아카운트를 받을 거예요. 급여 아카운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모님들이 하거나 옛날서부터 관리하던 그런 아카운트가 또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또 결혼을 하면 또 배우자 몰래 관리하는 비자금 아카운트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냥 카카오를 또 안 하면 또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카카오뱅크에서 아카운트를 갖고 있어는 금방 3개, 4개가 생겨요. 플러스 크레딧 카드, 그죠? 크레딧 카드를 또 더하면은 또 2-3개 갖고. 그래서 한 20대만 돼도 5개, 6개, 7개 아카운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옛날에는 따로따로 관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은행 들어가면 우리 쪽으로 가고 신한 가면 신한 가고. 그런데 이것을 다 통합하는 것이 이제 오픈 뱅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금융 거래가 어디서 일어나느냐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인터넷 기술 발달과 스마트폰 때문에 많은 게 이제 비대면 채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한때 우리나라에서 한 4,136개 달하던 그 4대 시중은행의 영업점 포수가 지금은 3,543개로 한 14% 감소됐습니다. 여러 이슈로 지금 더 못 줄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체 거래의 한 9%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픈 뱅킹을 되면서 이제 기하급속으로 이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온라인 고객을 보면은 젊은 세대, 특히 20대에서 40대가 거의 모바일 뱅킹을 사용 중이며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온라인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핀테크에 집중하고 있는 계좌 이체 및 계좌 잔액 조회에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앞으로 오픈 뱅킹 도입 시 빠른 확산 수요
예상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바일 쪽으로 거의 한 100%까지는 안 가겠지만 한 90%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 온라인 뱅킹 자금이체 지금 토스나 뭐 이런 데 많이 나오고 있죠. 10년간 연평균 14%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간편송금 서비스는 2016 활성화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188%씩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간편성 서비스 점유율 한 1.2%에서 최근 18.4%까지 기하급속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고객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죠. 굉장히 쉬워지고 있는데 우리 금융업 차원에서는 그 이체 서비스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돈을 못 벌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켓은 커지는데 이게 그렇게 프로피터블한 마켓은 아니어서 저희들도 이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갈지. 그렇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그 송금 서비스 이 기술이나 마켓이나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탑3 안에 할 정도로 굉장히 발달된 마켓입니다. 이게 미국보다 더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사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그 지금 이슈되는 것이 이 오프라인 영업장의 강력한 세일스 경쟁력이 플랫폼 사업자로 옮겨갈 이 마이그레이션이 굉장히 빨리 일어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영업 지점장의 롤이 약간 좀 많이 쇠퇴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임플리케이션은 뭐 조직적이나 구조적이나 세일스포스 쪽이나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 게이트웨이 플랫폼이 될 것 같고 은행 주거래 고객이라는 개념이 점점 약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래 고객, 단골 고객이라는 그 컨셉이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략이 어떻게 구현이 될 거냐 하면 아마 투 트랙 전략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금융의 본질인 다시 매니팩처링으로 리포커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으로 승부를 두겠다는 거죠. 거기에는 뭐 자산관리 솔루션이나 고객 맞춤형 상품 개발이나 금융 상품 이쪽으로 더 다시 돌아가는 쪽인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유통 채널의 UX를 더 발전시켜 가지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지금 핀테크 하는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유저 인터페이스가 보면은 펑셔널리티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디자인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들어가냐면은 편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쁘다. 이 모바일 디자인 안에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만들어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금융에서. 그래서 이것을 하는 거고 이거 두 개를 다 잘하면 어떡하냐? 맥센스 하는데 이 스킬셋이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 지금 유통이 엄청나게 잘하잖아요. 딜리버리 같은 거. 그러면 사람은 야 배달의 민족이 그럼 공장 만들어 가지고 음식 공장 만들면 돈 엄청나게 벌겠다. 맥센스 하잖아요. 그죠? 공장 강북에 한두 개 놓고 강남에 한두 개 놓고 계속 공장 24시간 돌리면서 하면은 될 텐데 못 만들어냅니다. 마켓컬이랑 또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유통이랑 제품 생산력이랑 같이 갖고 있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많이 보는 것이 이 업이 어느 쪽으로 더 그 틸트가 될 거나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거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신한에서 보는 관점인데요. 이거를 이제 신한은 빼고 은행이나 이렇게 보험 상품으로 보면은 이런 메뉴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수령 보험금 사이트 연결되는 거죠. 지점망 안내, 뭐 인기 주식, 시장 이슈 이런 것이 사이트로 나가지고 굉장히 그 카페테리아 플랜처럼 자기가 픽앤추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사이트 들어가면은 자기가 그 프런트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뉴스도 집어넣고 뭐 웨더도 집어넣고 스포츠도 집어넣고 이 사이트가 아마 풀리 구현하려면 한 2년 걸릴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험을 다 통과하려면 그 전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트라이얼 에러가 있어야 됩니다. 재밌는 게 보면은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오픈했는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끌고 오려니까 이제 저희 신한은 이거를 이제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굉장히 쉽게 끌고 오는데 다른 데서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은행이 이제 신한 구자를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자 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구자 번호를.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서 다 찍어야 돼. 많은 분들이 자기 전화번호 모르신 분들도 있어요 요새.
그렇지 않아요? 자기 집 주소 모르신 분들 있는 것처럼 있습니다. 자기 구자번호 잘 아세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저절로 끌어오게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디테일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PF로 가는데, PF는 뭐죠?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로 가는데, 이것은 뭐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요들리나 민트 같은 회사가 벌써 특화되어 있고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가면 자산 운용이 엄청나게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은행업에서 이거 자산 운용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조킹도 하고 있는데, 은행 자체가 굉장히 유통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품이나 이 자산 운용에 대한 포커스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프라인 점포들이 다 없어지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즐기는 공간이 생길 것 같고, on and off O2O가 생길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지금의 브랜치가 다른 포맷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바뀔 거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우리보다 늦기 때문에 아직도 점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제가 보면은 뭐 카페로 바뀌는 데도 있을 거고, 도서관으로 바뀌는 데도 있을 거고, 뭐 같이 이렇게 BIB 쪽으로 브랜치로 바뀌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보면은 1990년에서 2020년을 보면 지금 탑 5가 거의 다 무슨 산업이에요? ICT 회사입니다. ICT 회사입니다. 그래서 금융산업도 아마 이런 회사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간다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IT입니다. 데이터입니다. 이 빅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컴퍼니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메가데이터가 되기 시작하면은 데이터 이코노미가 생기겠는데,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풀어낼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데이터 이코노미가 되면은 데이터가 커머러타이즈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서도 고급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착출해 나가지고 더 쓸까를 지금 정부에서도 고심하고 있지만은 저희 금융그룹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타인데 미카노미가 아니라 이카노미 관점에서는 이 고객 맞춤 고도화 진행도 굉장히 빠르게 돼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신한카드에서 초 개인화 프로젝트를 한 결과인데 잠깐 보여드리면, 왼쪽에는 상권 분석을 하는 그 기법인데, 정부에서 주는 자료 갖고 보면 이렇게 됩니다. 상권 분석을. 근데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돌리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상권을 사느냐 하면 그 상권을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커버리지가 71%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상권이 무슨 동 했으면은 지도 보고 그냥 때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걸 빅데이터를 해서 저희 상권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왜 그러냐? 신도시가 생기면 상권이 생기고요. 옛날에 상권이 생다가 또 죽습니다. 이게 한국이 엄청나게 심해요. 이게 6개월간 지나가는 음식점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요새는. 그렇기 때문에 상권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에 어디가 핫하다, 이게 계속 핫하지 않아요. 경리단이 핫하지 계속 하지 않습니다. 이게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상권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중에서는 이제 아시아국가 OECD 중에서 한 6위 정도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쁜 숫자는 아닌데, 제가 보면은 좀 더 분발할 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첫 번째는 주도권이 고객으로 이전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은행권 수익성이 저하될 것이고 새로운 수익 모델이 창출될 것이야. 세 번째는 핀테크 업체는 새로운 유통 채널인 플랫폼 사업단지로 입지 구축이 될 것이다고. 그다음에 금융권과 핀테크는 굉장히 협업력계라고, 국제 규제 혁신이 굉장히 a must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좀 제가 여러분들 우리 꿈나무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선배 금융인들이 하지 못한
이런 전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조선일보에도 기고를 좀 하고 그랬지만은 저는 그 KKR이나 블랙락이나 이런 데가 우리 여러분들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 중에서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보면은 한 두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코딩을 하셔야 돼요. 이 코딩 안 하고 테크놀로지 안 하면 지금 금융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그런 쪽으로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골드맨삭도 거의 다 지금 45% 50%가 테크놀로지 베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은 금융인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 테크놀로지 쪽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코딩이 머스트고, 두 번째는 좀 약간 이게 재밌는 게 뭐는데 심리학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심리학이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지금 고잭 장관 된 분이시죠. 35살에 이분이 지금 그 장관 돼서 교육 장관으로 좀 가르치는 게 모든 고등학교에 심리학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테크놀로지를 하기 시작하면은 너무 그쪽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이 뭘 원하고 이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심리학과 코딩을 꼭 배우시면은 나중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화책 보시면 흥부 놀부 같은 전래동화에서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땅에다가 파 묻죠. 왜냐하면 그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그 금융은 이제 그런 돈에 대한 안전에 대한 니즈 이런 것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자본주의,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그 자본주의의 핵심이 뭐냐? 한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제품을 생산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데, 그 돈을 나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테마이징을 할 것인가가 자본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자본주의는 크게 이제 어떤 회사들로 이루어져 있냐면, 여러분 어떤 회사에 취직하고 싶나요? 은행, 뭐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이런 것들이 개인의 생애와 관련한 돈 관리 혹은 돈의 출납을 담당하는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여태까지의 금융 시스템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쉽게 설명드리고 있나요? 이제 오픈뱅킹이 되면 무엇이 바뀌냐? 여러분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큰 변화가 아니라. 근데 이제 이게 디지털에서 은행, 카드, 증권, 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그 자본주의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개인의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다 뭘로 바뀌냐면 금융 상품으로 바뀝니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뭐 개인 보험 이런 것들로 다 바뀌어서 거기서 이제 금전적인 계약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여태까지 금융 시스템이 은행과 카드, 증권, 보험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내가 내 돈을 다 확인하고 싶은데 예금, 적금에 얼마 있는지, 이자 얼마 붙었는지 확인하려면 은행 앱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돈을 어디다 얼마 썼는지 확인하려면 카드 앱에 들어가야 되고, 보험료 엄마가 어디 들었는지 확인하려면 보험사 앱을 깔아야 되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고 현재 30대 초반의 직장인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뭘 하냐? 엑셀 파일을 하나 꺼냅니다. 처음에는 이제 입사했으니까 좋다고 이제 탕진잼 하면서 월급을 다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돈을 모으는데, 그때 이제 직장인들이 맨 처음에 뭘 여냐면 엑셀 파일을 열고 내가 가진 예금이 얼마고 적금이 얼마고 이거를 덧셈 뺄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게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오픈 뱅킹은 어떤 게 시작이 되냐면, 개인의 흩어져 있는 은행, 카드, 증권, 전 금융회사에 있는 내 계좌 장부, 그게 금융 상품이죠.
그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좌 장부에 내가 얼마를 넣거나 빼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송금이나 결제라고 하시죠, 여러분. 예. 근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은행 앱에 들어가야만 송금을 할 수 있고 카드를 써야만 결제를 할 수 있었어요. 예.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내 돈 빼겠다는데 왜 그거를 관장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 거지? 예. 예.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본주의 시스템이 올 때 은행카드, 증권보험이라는 회사들로 나눠져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이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게 개인의 금융이라는 차원에서 내 계좌 조회라든지 내 돈을 이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열린다. 누구나 고객 중심으로 그걸 쓸 수 있게 한다. 이게 오픈뱅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금융업의 라이센스가 2개가 더 생기는데요. 은행카드, 증권보험 플러스 AISP라고 하는 개인 계좌 장부를 전체 열람할 수 있는 사업자가 하나 생기고요. 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송금이나 결제를 하나의 앱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계좌 장부의 기록권을 가진 새로운 업자들이 2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서비스로 쉽게 풀면 개인 계좌 장부를 다 보고 할 수 있는 그 서비스 업자는 뭘까요? 개인 자산 관리를 해주는 사업체겠죠. 예. 개인의 장부를 다 가지고 소비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카드는 이거 쓰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예금 계좌는 전혀 못 받고 있으니까 예금을 가입하셔야 되는데 뭐 A 은행보다는 B 은행이 예적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추천해 주는. 그다음에 송금과 결제를 디지털에서 하나로 할 수 있으면 뭘까요? 전자지갑이죠. 예, 모바일 월렛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예, 예. 여러분들 지갑 가지고 다니세요? 안 갖고 다니죠? 예. 예, 근데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갑을 가지고 다니세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현금 들어있죠. 내가 돈을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카드도 들어있죠. 그거를 다 합쳐서 하나의 디지털 서비스에서 구현하는 게 이제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국의 정부가 아시아에서 2번째로 빨리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금융 소비자들이 훨씬 더 편리해지게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적금 계좌를 볼 때 은행 앱을 가고 이런 것들의 불편함이 없어지고 정보의 효율성이 개인한테 높아지니까 그 금융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생 여러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드리면 아까 이제 이성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테크놀로지, IT 뭐 이런 기술들도 중요하고 결국에는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 드리면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던 제일 큰 자산이 그 계좌 장부에 대한 열람권이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은행 앱 쓰시잖아요. 은행 앱 한 달에 왜 들어가세요? 대부분 엄마가 준 용돈 들어왔나? 예, 그 계좌 장부의 잔액과 내역을 조회하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개인의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훌륭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가 나오면 개인들이 줄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송금이나 결제도 여러분이 은행과 계약을 통해서 은행업을 꼭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만든 앱에 송금이나 결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시대는 뭐냐? 플러그 앤 플레이, 레고처럼 금융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랑 송금 결제 같은 금융의 서비스들을 조합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까의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는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상상하는 능력이에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신용카드 안 쓰시죠? 근데 이제 대학생 되면 대부분 사회초년생이 되면 한 달에 200만 원 벌어서 2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쓰고 월급이 되면 그걸 이제 그 때우는
그런 삶이 많이 벌어질 거잖아요. 그때 그러면 보세요. 카드를 내가 얼마 썼느냐 데이터는 카드 회사에 있죠. 은행에서 돈 빠져나가는 데이터는 은행에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매번 비교하는 게 직장인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에 한눈에 내가 다음 달에 나갈 카드 값이 계좌에서 모자라면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도 이제 가능해지겠죠. 왜냐하면 송금과 카드 내역과 예금 내역을 합치면 그런 서비스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에 대한 관리 기능이 훨씬 더 효율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이 할 수 있는 일들, 증권사가 할 수 있는 일들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이 일들이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레고 블럭처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레고 블럭들을 잘 설계를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광할 만한 금융 서비스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제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이 결과로 인해서 누가 혜택을 보겠어요? 개인들의 금융 서비스가 훨씬 더 좋아지겠죠. 막 여러 가지 저희 앱스토어 나올 때 여러 가지 앱들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편해졌잖아요. 이제는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들이 나올 겁니다. 고등학생을 위한 금융 서비스 뭐 상상해 보시면 돼요. 대학생들이 하고 있는 금융의 고민을 해결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업종과 관계없이 여러 가지 서비스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업을 쉽게 하시지 말고요. 너무 힘드니까 할 수 있는 환경이 금융앱에서도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 쓰시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월렛 시장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한국의 법을 조금 우회해서 전자금융업자라는 라이센스와 펀뱅킹이라고 하는 회사 간 송금을 결합해서 모바일 월렛 시장을 맨 처음 연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스크래핑이라고 하는 개인의 데이터를 긁어 오는 기술적 방식을 이용해서 개인 자산 관리 시장을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창업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는데 내가 해외여행 결제를 하면 해외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알기 때문에 바로 여행자 보험으로 가입시키는 이런 이종간 융합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연금 같은 거는 여러분들의 노후를 예상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노후를 예상하려면 여러분의 수입과 지출 같은 개인의 데이터를 모두 모아서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퇴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자산이 예상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가상화폐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냥 가상화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내 월 수입과 지출을 잘 예측해보고 내가 은퇴했을 때 얼마의 돈이 모이는지를 보고 내가 투자 수익은 어느 정도 얻으면 되겠다라고 안전하게 재무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이 리스크 이꼴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이 높다고 생각되면 리스크도 훨씬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뱅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전체 금융 데이터로 개인이 은퇴했을 때 자산이 얼마인지 예측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투자나 보험, 연금 같은 것들이 설계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험을 추천하는 방식은 개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건강에 대한 리스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맥경화에 걸릴 확률이 높고 어떤 사람은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고혈압에 대한 보험을 설계해서 미래에 고혈압에 걸렸을 때 병원비 지출을 좀 안전하게 보장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건강 정보와 보험 정보를 결합해서 개인의 건강에 맞는 맞춤형 보험 설계를 하는 것도 이런 마이 데이터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취합해서 자동화해서 이런 금융 상품을 설계하는 이러한 형태가 아마 앞으로 나올 서비스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오픈 뱅킹이고요. 그래서 핀테크 회사들, 현재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던 회사들 입장에서는 금융 서비스,
여기서 서비스라고 하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앱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리고 여러 금융 데이터와 여러 금융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고, 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 데이터를 여러 이제 핀테크 회사들 혹은 금융산업이 아닌 회사들과 머징해서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융합의 기회가 열렸다. 뭐 예를 들어서 직방이나 다방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데이터를 결합해서 실제로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거 할 때 부동산 업자들과 연계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디지털 서비스와 데이터를 융합해서 직방과 관련한 부동산 담보대출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약하면 은행도 디지털라이제이션 되고 카드도 디지털라이제이션 되고 보험도 디지털라이제이션 됐다. 근데 이거는 그냥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각각의 역할의 이름에 불과하고 개인의 금융 차원에서는 앞으로 새롭게 디지털라이제이션 돼야 되는 경험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경험들을 고객 입장에서 불편한 경험들을 이렇게 금융의 여러 가지 자산들이 언번들링 되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레고를 만들 것인가, 이런 시대가 이제 오픈 뱅킹의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회 금융자산 포럼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금융자산 포럼은 앞으로도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